나는 지금도 그때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쇠가 녹슬어 퍼지는 비릿한 냄새, 오래된 기름에 먼지가 섞인 듯한 눅눅함, 그리고 그 사이로 섞여 들어오던 단내 같은 냄새. 마치 오래된 솜사탕 기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내가 일하던 놀이공원의 공기였다. 나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일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지금은 이미 폐쇄된 곳이니까.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단순한 아르바이트였다. 새벽에 출근해 놀이기구 주변을 청소하고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물 청소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곳의 공기는 늘 이상했다. 출근은 새벽 4시 반이었다. 놀이공원은 10시에 문을 열지만 우리 청소팀은 사람들 발길이 닿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놀이기구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조명이 꺼진 채로 서 있는 관람차, 멈춘 채 삐걱대는 회전목마, 바람에 흔들리는 풍선 장식들. 그 풍경은 낮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새벽에는 이상하리만큼 낯설었다. 특히 나는 회전목마 구역을 담당했다. 관리소 옆이라 사람이 거의 오지 않았고 가로등도 고장난 지 오래였다. 새벽마다 거기서 물을 뿌리고 솔질을 하다 보면 문득 내 뒤에서 누군가가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처음엔 그냥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장식이나 내 그림자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다. 비 예보는 없었는데 밤새 비가 조금 내렸던 모양이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회전목마의 말들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내가 대걸레를 들고 천천히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다. 그때 회전목마 안쪽에서 딸랑하고 작은 종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 손이 건드려야 나는 소리였다. 회전목마는 정비팀이 아닌 이상 절대 돌리지 않는다. 게다가 전원도 꺼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말 인형들이 그대로 고개를 든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무섭진 않았다. 그냥 바람 때문이라고, 아니면 안쪽 천막이 움직이면서 장식이 흔들렸을 거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내 눈은 그때 이미 이상함을 알아차렸던 것 같다. 왜냐면 말의 눈에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전목마의 말들은 대부분 오래돼서 눈 부분에 유리구슬이 빠져 있거나 깨져 있었다. 그런데 그날 가장 안쪽 줄에 흰 말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다. 나는 그게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내 발 밑에 있던 물이 찰박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전목마가 아주 느리게, 정말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가 전원 올렸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도 없었다. 그냥 말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의 눈에서 반짝이던 그 빛이 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대걸레를 그대로 놔두고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그때 내 뒤쪽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현수 씨.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건 확실히 내 동료의 목소리였다. 낮에 함께 일하는 청소반장 김 반장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이 안 됐다. 반장님은 아침 7시 반에 출근한다. 지금은 새벽 5시도 안 됐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러다 다시 이번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수 씨, 물 좀 더 가져와. 그 목소리가 내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물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비에 젖은 바닥만 반짝였다. 그때였다. 회전목마가 끼익하며 멈췄다. 그리고 정지한 말 하나가 정면을 향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돌렸다. 나는 그걸 분명히 봤다. 그 말의 목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가는 걸. 나는 도망쳤다. 대걸레도 물통도 그대로 두고 관리소 쪽으로 뛰었다. 관리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무전기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수 씨, 회전목마 쪽 물기 닦으셨어요? 그건 김 반장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 내가 방금 들었던 목소리,
바로 옆에서 불렀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 반장님은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무전기를 진 채 말도 하지 못하고 숨만 내쉬었다. 그때 관리소 창문에 무언가가 스쳤다.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 같았다. 창문 안쪽에서 물기가 묻은 손바닥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는 무전기를 떨어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회전목마 구역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 회전목마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청소구역은 고정이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회전목마 주변은 내 담당 구역이었다. 내가 맡은 곳을 누군가 대신 해줄 리도 없었고 그곳을 그대로 두면 아침 햇살에 물때가 남는다고 반장님이 늘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도 새벽마다 다시 그 자리를 청소했다. 다만 전보다 훨씬 빠르게 등을 돌린 채로 물을 뿌리고 닦는 둥 마는 둥 최대한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내 주변에서 소리가 늘었다. 처음엔 아주 미세했다. 내가 물을 뿌릴 때마다 그 물 위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났다. 그게 단순히 물방울이 떨어진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 소리가 발소리라는 걸 알게 됐다. 물 위를 걷는 소리였다. 바닥이 젖어 있으니 신발 밑창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미세하게 착착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나는 처음엔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다. 혹시 내가 겁먹은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될까봐.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너무 가까웠다. 정확히 내 발소리와 엇박자로 들려왔다. 내가 한 발 내디딜 때 한 박자 늦게 또 다른 한 발이 따라왔다. 이상한 건 그걸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진다는 거였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보폭을 맞춰 걷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일부러 휴대폰을 녹음 상태로 두고 청소를 했다. 확실히 뭔가 들린다면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도 잠잠했고 회전목마도 조용했다. 그런데 다 청소를 마치고 휴대폰을 들어보니 녹음이 꺼져 있었다. 그것도 정확히 내가 회전목마 앞을 지나던 시점부터. 나는 그때부터 불면증이 생겼다. 집에 돌아와도 귀에 그 발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샤워기 물줄기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다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다 새벽에 잠깐 깜빡했을 때였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회전목마 앞에 물에 젖은 신발이 하나 놓여 있었다. 검은색 운동화, 앞코가 닳아있고 한쪽 끈이 풀린 채였다. 그 신발 앞에는 누군가의 다리 그리고 젖은 작업복 바지 자락이 보였다. 그 바지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게 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선을 올려보자 내 얼굴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이 없었다. 그때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손전등을 켜서 봤다. 젖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출근할 때마다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다. 놀이공원 정문 근처에 있는 매표소 유리문에는 매일같이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밤새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손바닥 자국이 안쪽에서부터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은 내가 닦고 나면 다음날 다시 생겼다. 그 손자국의 방향은 항상 같았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향한 방향.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손자국 위에 내 손을 맞대봤다. 그 순간 유리가 이상하게 차가웠다. 보통 겨울이 아니면 그 정도 냉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여름 한가운데였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냉기가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떼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바닥에 뭔가 묻어 있었다. 희미하게 끈적한 느낌, 마치 오래된 세제 거품처럼. 나는 바로 세면장으로 달려가 손을 씻었다. 그런데 물로 아무리 헹궈도 그 끈적임이 사라지지 않았다. 비누로 닦아도 수건으로 문질러도 계속 손끝에 그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청소 도중에 누군가가 내 근처에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회전목마 쪽에서 분명히 발자국 소리가 났다. 찰박 찰박 물이 있는 바닥을 밟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는 분명히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운동화 자국, 그리고 맨발 자국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발자국은 매일 새벽마다 회전목마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로 돌아가고 있는 듯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일부러 발자국이 향하는 곳까지 따라가 봤다. 회전목마 안쪽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동안 못 봤던 걸 봤다. 회전목마 중심 기둥 옆에 작은 문이 있었다. 청소를 하면서 수백 번 봤던 공간인데 그 문이 있는 줄은 몰랐다. 낡은 나무문, 자물쇠는 없었다. 문 틈으로는 어둡고 냄새나는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안에서 미묘한 소리가 났다. 툭툭툭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회전목마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였다. 바닥엔 오래된 기름통, 끊어진 전선,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젖은 작업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가 입는 청소복과 똑같은 색깔이었다. 그 옆에는 신발 한 짝이 있었다. 며칠 전 내 집 침대 밑에서 봤던 그 신발. 그 순간 내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후, 후, 바로 내 코앞에서. 나는 도망쳤다. 계단을 뛰어올라 회전목마를 빠져나와 관리소까지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무전기를 잡고 반장님을 불렀다. 반장님, 회전목마 밑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지지직, 잡음만 흘렀다. 그 뒤로 낮은 음성 하나가 섞였다. 현수 씨, 왜 자꾸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건 분명 김 반장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 목소리 바로 뒤에 또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무전기 너머에서 내 숨소리와 똑같은 리듬으로.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하는 내 모습이 마치 CCTV로 지켜보는 영상 속 사람 같았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그 회전목마 밑 어딘가에 갇혀있는 건지 점점 구분이 안 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눈을 감으면 그 어둠 속 계단이 떠올랐다. 회전목마 아래로 이어지던 그 좁은 계단,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던 숨소리. 그건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소리였는지는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반장님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그 얘기를 했다. 회전목마 밑에 이상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제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반장님은 내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밑엔 들어가지 마요. 거긴 예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나는 멈췄다. 사고요? 10년쯤 됐을 거야. 회전목마 점검하던 직원이 그 밑에 갇혔지. 전원이 꺼진 줄 알고 수리하던 중이었대. 근데 누가 스위치를 건드렸나 봐. 그 상태로 한참을 돌았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 직원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 근데 이상한 건 신고도 없었고 기록도 없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경찰도 회사도 조용히 덮어버렸지.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싸늘해졌다. 근데 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놀이공원이 원래 그래요. 반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일하다가 다친 사람 많았어. 근데 대부분 말이 없었지. 일용직이니까. 그날 이후 나는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회전목마 밑에 갇혔다는 사람, 그게 혹시 내가 본 신발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퇴근하기 전에 다시 회전목마 근처로 갔다. 청소 도구를 핑계로 몰래 문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계단 밑 어둠 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그대로였다. 묘하게 눅눅하고 철과 곰팡이 그리고 썩은 물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렸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계단, 두 계단. 바닥은 젖어 있었다. 무릎 높이쯤 내려갔을 때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다. 낡은 박스였다.
그 안에는 문서 몇 장과 누렇게 바랜 명찰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태수 시설 정비팀. 나는 순간 손에서 불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스쳤다. 회전목마가 돌아가고 그 아래에서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 꺼줘! 멈춰줘! 그리고 위에서 나는 대걸레를 들고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돌아가는 말들 사이로 그 울음이 사라져갔다. 나는 숨이 가빠졌다. 손전등이 덜덜 떨렸다. 그때 뒤쪽에서 찰박 소리가 들렸다. 물 위를 누군가 밟는 소리.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오는 소리. 나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 위에는 분명히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이번엔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 발자국 위를 스치자 발자국이 사라졌다. 마치 물이 증발하듯이 흔적 없이 나는 겁에 질려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거 내 거야. 나는 그대로 문을 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생겼다. 정태수, 그 이름, 그 목소리, 그가 아직 그곳에 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하고 바닥에 앉았다. 손전등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날 새벽 무전기에서 들리던 김 반장님 목소리. 혹시 그게 반장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무전기 채널을 다시 확인했다. 무전기에는 2개의 채널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채널, 그리고 하나는 비상 채널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건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었다. 그날 나는 그걸 돌려봤다. 치익,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현수 씨, 아직 거기 있나요? 그건 분명 정태수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누구세요? 밑으로 오세요? 뭐라고요? 밑으로 내려와요.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잡음 사이로 계속 이어졌다. 그날 아무도 멈춰주지 않았어요. 난 아직 돌고 있어요. 나는 무전기를 꺼버렸다. 하지만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놀이공원 저녁에 전등이 이유 없이 깜빡거렸고 회전목마는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가끔 아주 천천히 돌았다. 누가 스위치를 올린 것도 아닌데 며칠 뒤 나는 결국 반장님에게 말했다. 반장님, 그 이름 아세요? 정태수 씨요. 그는 나를 빤히 보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요? 밑에서요. 명찰이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 내 후임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후임이요? 그래, 나랑 같이 야간 점검하던 사람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날도 새벽이었고 회전목마 근처였어. 그는 담배를 꺼내주며 낮게 말했다. 그 뒤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그만뒀지.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혹시 반장님이 전원을 켰던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지 않더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회전목마의 불빛이 내 창문까지 비추는 꿈을 꿨다. 돌고 있는 말들 사이로 젖은 작업복을 입은 누군가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꿈.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얼굴과 똑같았다. 그날 이후로 난 그 놀이공원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문은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왔다. 폐장한 놀이공원에 밤마다 불빛이 켜지고 누군가 회전목마 위에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똑같이 굳어 있었다. 그건 진짜로 본 사람의 얼굴이었다. 며칠 뒤 회사에선 다시 그 공원 정리를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새로 들어온 외주팀이 안전 점검을 위해 내부 청소를 해줘야 한다는 거였다. 내가 그날의 유일한 경험자라서 현장 설명을 맡아야 했다. 솔직히 가기 싫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이상했다. 습하고 따뜻해야 할 가을 공기 속에 싸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썩은 나무 냄새, 오래된 전기 타는 냄새,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향수 같은 냄새. 그건 놀이공원에서 일할 때 항상 쓰던 청소 세제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외주팀 몇 명이 함께 들어왔다. 다들 장난 반 무서운 반으로 유령 나오면 책임지세요 하며 웃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오면 먼저 도망가세요. 전 익숙하니까요.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면 좋았을 텐데 내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다. 회전 목마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잠시 멈췄다. 말들의 머리와 몸통은 이미 페인트가 벗겨지고 몇 개는 목이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말이 내가 마지막으로 닦았던 그 하얀 말은 여전히 멀쩡했다. 빛도 페인트도 그대로였다. 누가 관리라도 하는 듯 한 팀원이 말했다. 야, 저건 이상하게 멀쩡하네. 이런 데선 제일 먼저 부서져야 되는 건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전목마 안쪽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탄 것처럼. 바람이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정확히 회전축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탁 하고 끊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페달을 밟는 리듬 같았다. 난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앞에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기계가 아직 전기 연결돼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직접 전원 차단기를 확인했었다. 불가능했다. 그때 옆에 있던 팀원이 나를 불렀다. 형, 저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가리킨 말 위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긴 머리가 바람에 흔들렸고 팔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팔은 말의 목을 감싸듯 쓸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사람, 아니 그것은 내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또 다 끌어왔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그날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여자였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도와주지 않았던 그 새벽의 동료, 청소노동자 민정씨.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몸이 얼어붙은 채 숨만 거칠게 쉬었다. 그녀는 회전목마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더니 맨발로 바닥을 걸었다. 그 발자국마다 물기가 번졌다. 마치 청소 후 바닥이 젖어 있는 것처럼. 그녀는 내 앞에 서더니 속삭였다. 그날 나 혼자 남겨두면 안 됐잖아요. 그 순간 나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은 나의 눈앞으로 그녀의 손이 다가왔다. 차갑고 젖은 손, 그리고 내 볼을 닦아내듯 부드럽게 문질렀다.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그녀의 손끝에서 냄새가 났다. 세제 냄새, 그리고 썩은 비닐 냄새. 그녀는 다시 회전목마 쪽으로 돌아갔다. 그 발소리와 함께 회전목마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빛이 켜질수록 공원 전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형, 여기 불 들어와요. 전원 안 켰는데. 그와 동시에 공원 전체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오르골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모두가 망쳤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못했다. 그녀가 내 이름을 계속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요. 덜 닦았어요. 그 목소리에 끌려 나는 마지막으로 회전목마를 돌아봤다. 그녀는 그 말 위에 다시 올라타 있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불빛도 음악도 동시에 꺼졌다. 그 이후로 공원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냄새를 느낀다. 어딘가 청소 세제 냄새가 스쳐 지나갈 때면 누군가 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닦으러 와야죠. 그날처럼. 그리고 그때마다 내 손끝이 떨린다. 마치 그날 그녀의 젖은 손이 내 피부에 다시 닿는 것처럼.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다. 나는 부산 동래구에 30년 넘게 살았다. 어릴 적부터 쇠미사는 내 일상 한가운데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던 곳도, 어머니가 절에 가실 때 따라 올라가던 길도 모두 그 산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낮은 동네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나한텐 늘 이상하게 불편한 기억이 많았다. 이유 없이 길을 잃는다든가,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 소리가 겹쳐 들린다든가. 하지만 그런 건 그냥 어릴 적 착각이라며 넘겼다. 그날은 봄비가 지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고 축축했다. 나는 퇴근길에 괜히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쇠미산에 올랐다. 평소에도 자주 가던 산이니까 별 생각 없었다. 해가 이미 기울었고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평소보다 새소리도 없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나는 이어폰을 빼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다. 도심 근처의 산인데 이렇게까지 소리가 없을 리가 없었다. 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습기가 짙어서 땅이 눅눅하게 미끄러웠다. 그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 썩은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흙 냄새에 비린기가 섞인 것 같기도 했다. 코끝이 찌르할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나는 처음엔 근처에 죽은 동물이 있나 싶었다. 하지만 그 냄새는 계속 나를 따라왔다. 방향을 바꿔도 길을 내려가도 사라지지 않았다. 산길 옆에는 오래된 무덤이 몇 개 있었다. 동래구 쪽 산들은 아직도 개인묘가 많다. 비에 젖은 봉분 위로 잡초가 쓰러져 있었고 일부는 반쯤 무너져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그중 한 무덤 앞에서 핸드폰 빛이 순간 흔들렸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화면이 깜빡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화면을 탓하며 핸드폰을 두드렸다. 그런데 화면 뒤쪽 아주 잠깐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누가 있나?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산 아래쪽에서 누가 천천히 흙을 밟는 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찰박, 찰박, 찰박. 비에 젖은 흙 위를 누가 맨발로 걷는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핸드폰 불빛을 아래로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멈췄다. 마치 바로 내 앞에서 멈춘 것처럼. 거기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내 발밑에서 푹 하는 소리가 났다. 흙이 꺼지는 소리였다. 나는 급히 몸을 뒤로 뺐다.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구덩이가 보였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파헤친 듯한 흔적이었다. 삽자국이 남아있었고 흙은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더 강해졌다. 비린내와 흙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된 썩은 냄새.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동물이 아니야.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뒤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찰박, 찰박.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얼어붙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바로 내 뒤에서 멈췄다. 그때 귀 옆으로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당신이 묻은 거죠?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뛰었다. 내가 언제 그 산을 내려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산 입구가 보였을 때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그렇게 반가웠던 적은 없었다. 나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서 문을 잠갔다. 손이 덜덜 떨려 시동을 제대로 걸지 못했다. 그때 룸미러에 무언가 스쳤다.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 하지만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냄새가 따라왔다. 옷을 벗고 샤워를 해도 머리맡에서 흙냄새가 났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구덩이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목소리. 이거 당신이 묻은 거죠? 다음날 나는 회사에도 가지 못했다. 몸에 열이 오르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톱 밑에 진 흙이 잔뜩 껴 있었다. 어제는 장갑도 안 꼈는데 흙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왼손 손바닥엔 희미하게 둥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부터 나는 쇠미산 근처를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뉴스에 짧게 나왔다. 동래구 쇠미산 등산로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발견. 시신은 반쯤 흙에 묻혀 있었고 사망 시점은 약 2주 전. 경찰은 주변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 뉴스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장소, 내가 발을 헛디뎠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날 밤 다시 그 냄새가 났다. 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이상하게도 그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내 일상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불면증이었다. 밤에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머릿속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창문 밖에서 찰박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누군가 진흙 위를 밟는 듯한 그 리듬.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환청일 거야. 그날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늘 같은 시간에 들렸다는 것이다. 새벽 2시 47분. 시계 초침이 그 숫자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소리가 시작됐다. 나는 그때마다 불을 켜고 베란다로 나가봤다. 하지만 밖은 늘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이런 일이 며칠간 반복되자 나는 점점 미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회사 동료들은 내가 얼굴이 반쯤 회쑥해졌다고 했다. 식사도 잘 못하고 커피만 들이켰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냄새였다. 아무리 씻고 환기를 시켜도 방 안에 그 비린 흙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냄새는 특히 밤이 되면 강해졌다. 벽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스며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공기 전체가 썩은 흙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숨을 쉬면 목구멍에 그 냄새가 달라붙었다. 결국 나는 향초를 켜고 창문을 열어뒀다. 그런데 그날 밤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찰박, 찰박, 찰박. 이번엔 훨씬 가까웠다. 베란다 문 앞까지 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 쇠미산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나는 두려움에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커튼이 휘날렸다. 그리고 커튼 뒤로 뭔가 움직였다. 작고 굽은 어깨, 그리고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그 존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형체만 있었고 몸은 반쯤 투명했다. 눈처럼 보이는 부분만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문을 세게 닫고 뒤로 물러났다. 손전등을 떨어뜨리며 넘어졌는데 불빛이 벽을 스치자마자 사라졌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거 당신이 묻은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연히 그곳을 지나쳤을 뿐인데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다. 당신이 밟았잖아요. 당신이 덮었잖아요.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얗게 정신이 나간 채로 아침을 맞았다. 햇빛이 창문을 비쳤을 때서야 목소리가 멈췄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집 안에 있으면 환청이 들리고 밖으로 나가면 냄새가 따라왔다. 이제는 냄새가 사람 냄새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멀리 가도 그 냄새가 코끝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다시 그 산에 가야겠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확인만 하면 돼. 그냥 그 자리를 다시 보고 오면 끝이야. 밤이 되자 나는 차를 몰고 세미산으로 향했다. 도로 위의 가로등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지난주 쇠미산 일대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밤 산행을 삼가다라는. 나는 급히 라디오를 꺼버렸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손전등을 켰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다. 산길로 들어서자 그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비린 흙냄새,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 그건 사람의 살냄새 같았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걸었다. 길은 이전보다 더 질척거렸고 바람이 없는데 나뭇가지가 스쳤다. 땅을 밟을 때마다 물컹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나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었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꺼졌다. 나는 휴대폰으로 불을 켜보려 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배터리는 충분했는데도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찰박, 찰박. 하지만 이번엔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 아니 셋, 여러 겹의 발소리가 겹쳐져 들렸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참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런데 시야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촛불 같다. 나는 그 불빛을 따라 걸었다. 그곳엔 오래된 제사상 하나가 있었다. 비닐이 덮여 있었고 그 위엔 이미 썩은 과일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제사상 옆엔 구덩이가 있었다. 내가 발을 헛디뎠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번엔 확실히 보였다. 그 구덩이는 어제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누군가 다시 판 흔적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그 목소리가 또 들렸다. 이거 당신이 덮은 거죠? 나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이번엔 훨씬 가까웠다.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와 함께 속삭였다. 이제 당신이 들어가야죠.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차가운 숨결이 목더미를 스쳤고 귀 옆으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이거 당신이 덮었잖아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갔다. 비가 내리던 밤 흙을 파고 뭔가를 묻는 그림자. 그게 나였다. 아니 분명히 내 손이 흙을 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기억이 아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그냥...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목소리가 끊었다. 그럼 왜 당신 손톱 밑에 흙이 있었을까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며칠째 사라지지 않던 그 둥근 자국. 지금은 더 짙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끌어당기듯 손바닥 안쪽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때였다. 주위의 공기가 바뀌었다. 바람 한 점 없던 산속에 갑자기 속삭임 같은 바람 소리가 불었다. 그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낮은 울림이었다. 여기 묻었잖아. 여기서 죽었잖아. 당신이 덮었잖아.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 머리 안에서 들렸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얼굴들이 떠올랐다. 진흙으로 덮인 얼굴들, 눈도 입도 없는 형체들. 그들은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동시에 움직였다. 같이 가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손전등도 휴대폰도 다 고장 나 있었다. 오로지 어둠과 냄새 그리고 그 속삭임뿐이었다. 나는 무작정 산 아래로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길이 사라져 있었다. 매번 다니던 길인데 방향을 잃었다. 나무들이 얽혀 있었고 발밑은 질퍽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뭔가 발목을 잡아당겼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잡아당겼다. 확실히 손이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빼냈다. 그 손은 흙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감촉이 너무나 선명했다. 차갑고 끈적했다. 그리고 그 손이 사라진 자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피어올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불빛을 따라갔다. 불빛은 점점 커지더니 산 중턱에 작은 공터를 비췄다. 그곳엔 낡은 천막 하나가 있었다. 바람에 찢긴 천막 사이로 종이 조각들이 날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빗물에 젖은 신분증이 하나 놓여 있었다. 박영진 플랜 동래구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녹슨 삽 하나. 삽자루에는 붉은 끈이 감겨 있었다. 나는 그 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건 내가 어릴 때 세미산 절에서 보았던 재물에 묶던 끈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 사람 내가 묻었어요. 나는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뒤돌아보니 나와 똑같은 얼굴에 나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날 내가 그 사람을 덮었어요. 그 사람은 여길 떠나려 했거든요. 근데 당신이 와버렸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뒤로 물러나며 바닥을 짚었는데 손끝에 뼈 같은 감촉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형체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건 사람의 손, 발, 그리고 얼굴이었다. 전부 흙 속에 절반만 묻혀 있었다. 그리고 전부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숨을 들이키자 공터 전체에서 동시에 속삭임이 울렸다. 이거 당신이 덮은 거죠? 그날 당신도 여기 있었잖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때 내 발밑이 꺼졌다.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진흙이 입과 코로 들어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팔을 휘저었지만 진흙이 내 몸을 덮었다. 눈을 뜨자 위에서 그 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삽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요. 당신도 묻혔어요. 모든 게 어두워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등산 중 실종됐던 분 맞으시죠? 일주일 만에 발견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안에서 아직도 흙맛이 느껴졌다.
의사는 나를 심리적 쇼크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본 건 꿈이 아니었다. 병원 창문을 통해 쇠미산이 보였다. 그 산은 멀리서도 희도희하게 안개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다.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 진흙 속에서 누군가 나를 끌어당기는 꿈. 그리고 그 손이 내 손을 꼭 잡는다. 냄새가 난다. 비린 흙 냄새, 그리고 썩은 나무 냄새. 눈을 떠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병원에 누워 깨어난 내가 정말 나가 맞을까? 혹시 산에 묻힌 건 그날의 나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자리를 대신 채운 무언가가 아닐까? 밤이 되면 내 발밑에서 소리가 들린다. 찰박찰박. 그리고 귓가에 낮게 속삭인다. 이거 당신이 덮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쇠미산 근처를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 산 입구에 서면 그때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다. 처음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그 웃음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여자였고 아주 가까이에서 바로 내 귀 옆에서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 내 옆에 공기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안개처럼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그게 내 어깨 근처를 스쳐갔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다. 몸이 반응하기도 전에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내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툭! 잎사귀나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차갑고 끈적했고 묘하게 금속 냄새가 났다. 피었다. 나는 눈을 들어 올려다봤다. 그 나무 위에는 누군가 매달려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축 늘어진 몸이 나뭇가지를 따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라기보단 사람의 형태를 한 무언가였다. 살이 반쯤 썩어 있었고 입은 찢겨 있었다. 그 입이 마치 말을 하듯이 천천히 움직였다. 돌려줘. 내 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산길 아래로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쓰러졌다. 엎어진 내 앞에는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 휴대폰이었다. 아까 떨어뜨렸던 내 폰. 하지만 화면엔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바로 내 어깨 너머로 누군가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그 눈빛, 붉고 젖어 있었고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발견한 사람은 마을 주민이었고 산 입구 근처 도랑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의식이 돌아오자 주변 사람들은 물었다. 거기서 뭐 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날 이후로 내 그림자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햇빛 아래에서도 이상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미묘하게 어긋났다. 가끔은 내 그림자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럴 때면 멀리서 항상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내가 쇠미산에서 처음 들었던 그 웃음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불을 킨다. 하지만 빛 속에서도 그 여자는 내 옆에 서 있다. 손끝으로 내 어깨를 짚으며 다시 속삭인다. 돌려줘, 내 거.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가 산에서 주워온 게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누군가의 유골 조각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것을 아직 돌려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퇴원하자마자 휴대폰을 새로 사고 쇠미산 근처엔 절대 가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에겐 단순한 등산 사고라고만 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겉으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밤만 되면 모든 게 달라졌다. 처음엔 사소했다. 샤워할 때 물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들렸다. 거울에 김이 서릴 때 분명히 나 혼자 있는데 김 사이로 다른 입김이 함께 피어올랐다. 처음엔 내 착각이라 생각했다. 병원에서 충격을 받아 생긴 환청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옆으로 검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분명 내 머리는 단발이었다. 하지만 반사된 창 속에 나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였다. 그 여자가 내 시선을 느끼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동시에 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는다. 거울 속에 난 항상 약간 늦게 움직였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데도 그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다. 며칠 뒤 그 일이 있었다. 퇴근 후 문을 열었을 때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다. 불을 켜자 방바닥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욕실에서 시작돼 내 침대 쪽으로 물자국은 마치 발자국처럼 이어져 있었다. 맨발에 젖은 발자국.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욕실 문은 닫혀 있었다.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아주 살짝 열었을 때 퍽! 무언가 안에서 떨어졌다. 비닐봉지였다. 묵직했고 안에는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었다. 열어보자 내 숨이 막혔다. 그 안엔 그때 산에서 봤던 유골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돌려줘, 내 거. 나는 봉지를 들고 그대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욕실 문이 철컥하고 닫혔다. 그리고 안쪽에서 물이 켜졌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샤워기 물줄기가 땅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갔다. 호텔에 묵고 잠을 자려 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꺼풀을 내릴 때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검은 눈동자,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말. 그건 내 거야.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건 산의 저주가 아니라 내가 이미 품고 온 존재였다. 내 몸 어딘가에 그 여자는 자리 잡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내 폐 속에서 낯선 냄새가 섞였다. 썩은 물, 흙, 피, 그리고 그 특유의 쇠 냄새. 그날 새벽 나는 마지막으로 쇠미산으로 갔다. 모든 걸 돌려주기 위해. 산길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수많은 소리가 숨어 있었다. 바람에 섞인 속삭임,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시선, 발밑에 부서지는 잎사귀들.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점점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무 앞에 섰다. 그 여자가 매달려 있던 그 자리.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흙이 손에 스며들었다. 피와 진흙이 섞인 손으로 봉지를 묻으려는 순간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들려왔다. 늦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흙투성이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는 내 목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넌 이미 돌려줬어. 대신 나는 내 걸 가질 거야. 그때부터 내 기억은 끊겼다.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을 주민이 산 입구에서 나를 발견했다. 나는 멀쩡히 걸어 나왔지만 내 왼손이 사라져 있었다. 아무 흔적도 없이 마치 깔끔하게 잘려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단지 손끝이 아직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감촉만 남아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느낌을 받았다. 왼쪽 팔꿈치 아래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희한하게 그 손의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침대 옆 난간을 진 느낌,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심지어 간호사가 팔에 주사를 놓을 때마다 없는 손끝이 먼저 움찔했다. 의사는 말했다. 환상통이에요. 잘린 부위가 뇌에 남은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그 손끝에서 무언가가 기어올랐다. 피부 아래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 심장 박동과 어긋난 리듬으로 마치 내 혈관안을 타고 다른 심장이 뛰는 듯한 감각. 하루는 자다가 눈을 떴다. 방 안이 이상하게 어두웠다. 불은 켜져 있었는데 내 시야는 마치 검은 천으로 덮인 것처럼 흐릿했다.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려는데 내 오른손이 스스로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오른손이 남은 왼팔의 절단 부위를 향했다. 그리고 없는 손끝을 향해 허공을 쥐듯이 움직였다. 그때 내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있잖아, 나 여기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다. 그러자 허공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나며 무언가가 떨어졌다. 침대 옆 바닥에 젖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물인지 피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 자국은 내가 없는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손끝에서 계속 누군가의 맥박이 느껴졌다. 그 맥박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그 박동이 내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맞춰졌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집중하려 해도 자꾸 시선이 어긋났다. 모니터 속 커서가 내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였다. 서류를 넘기면 뒤에서 또 다른 손이 겹쳐서 종이를 잡는 듯한 감촉이 들었다. 결정적인 건 그날 밤이었다. 컴퓨터를 끄고 돌아섰는데 창문 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다. 그런데 내 왼손이 있었다. 그 손이 천천히 창문 안쪽에서 움직이며 내 얼굴을 가만히 만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창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제 알겠지? 난 네 안에 있어. 그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내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속삭임이 한꺼번에 터졌다. 쇠미산의 바람, 물소리, 그리고 그 웃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뒤섞여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다. 돌려줬잖아. 그럼 나도 가질게. 그날 이후 나는 나 자신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내 손을 통해 세상을 만지고 있었다. 가끔 거울 속에 나는 나보다 먼저 눈을 깜빡였다. 가끔 내 입은 내가 모르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말들은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산에 다시 가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의 속삭임은 점점 강해졌다. 마치 쇠미산이 나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나는 다시 그 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무언가를 돌려주러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으러 가는 느낌이었다. 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나뭇잎 하나, 바람 한 줄기까지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 내 손끝이 움직였다. 없는 왼손이 허공을 향해 천천히 들리더니 누군가를 가리켰다. 그 방향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손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건 이미 그녀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내 얼굴을 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너도 여기에 남을 차례야. 엿 우물 앞에 섰을 때 공기가 갑자기 식었다. 바람도 멈췄고 산새 울음도 사라졌다.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고요. 그 속에서 물결이 스스로 일었다. 검은 물 위에 달빛이 부서졌고 그 반사된 빛 아래로 손이 다시 떠올랐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왼손이었다. 하지만 그 피부는 내 것이 아니었다. 축축했고 물에 불어 있었다. 손끝엔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그 실은 우물 안쪽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실을 붙잡았다. 그 순간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번졌다. 심장이 서늘하게 수축하고 숨이 들이마셔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물 안쪽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됐어. 같이 가자.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향해 끌어당겼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균형이 무너졌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우물 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내 귓가에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돌려줬으니까 이젠 내 차례야.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잠겼다. 차가운 물이 폐로 밀려들었고 시야가 검게 번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죽는다는 공포보다 익숙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몸이 완전히 잠기자 나는 다시 눈을 떴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위로 보이는 우물 입구는 너무 멀었다. 빛은 닿지 않았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이 비어있고 입가엔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맨 앞에 그녀가 있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피처럼 붉은 입술. 그녀는 조용히 내 앞에 다가와 내 왼손을 쥐었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네가 여길 지켜줘. 그 말과 함께 나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빛도 공기도 감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감각만 남았다. 손끝의 감촉.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느낌.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쇠미산의 또 다른 그림자가 되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나눴다. 산 입구의 우물 근처에서 젊은 남자가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는 것. 그런데 사진 속의 남자는 왼손이 없었다. 대신 그 옆에는 젖은 머리카락의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쇠미산을 지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상한 일을 겪는다고 했다. 밤이 되면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인다고. 그거 돌려줬어? 바람이 불면 산 아래 마을에도 그 웃음이 들린다. 쇠미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곳엔 돌려받지 못한 것들을 찾는 이들이 오늘도 천천히 한 걸음씩 산을 오르고 있다.